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푸짐한 상을 받아보십니다.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듯 방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교사님과 사모님들께 잠시나마 마음에 쉼을 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G맨 라디오 방송을 많이 전달해 주세요. 세계 소식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북한의 식량난 소식이 되겠네요. 1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올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은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맞은 데다가 최근 몇 년 새 대북 식량 지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강수량 부족으로 전년 가을에 거둬들인 식량이 다 떨어지고요. 다음 수확철이 오기 전인 4월에서 9월을 버티게 해줄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 곡창지대의 4월에서 6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훨씬 밑돌면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작황이 나빴다고 FAO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FAO는 가뭄으로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 45만 톤에서 올해 31만 톤으로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다리던 비는 이달 들어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 오는 10월과 11월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가뭄으로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포시 등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식량 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식량난으로 북한 곳곳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FAO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최소 석 달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입을 필요로 할 전망입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들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이 마루 위에 쭉 앉아 있는데 초점을 잃은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네요. 똘망똘망한 어린 소년도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당시 유엔 산하 세계 식량기구는 북한 인구의 3분의 1인 759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1살, 2살 영아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요. 당시 WFP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 주민 8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북 제재가 강화된 데다가 최근 WFP에 대한 지원이 급감해 북한 식량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미성년 소녀 13,000명이 여성 할례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독일 NGO 테르데 판물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약 4,000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독일의 여성 할례를 전통으로 여기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합니다. 독일에서는 이주민과 난민 유입 증가에 따라 지난 1년 새에 할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숫자가 4만 8천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20%가량 늘었습니다. 2009년 유럽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여성 할례 피해자가 최소 50만 명에 이르며 18,000의 소녀가 추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소녀들은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등 고향을 방문해 할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역사적으로 독일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이 많은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현지에서 불법 할례 의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 국가는 2012년 약 2만 명의 소녀가 할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할례에 관여한 기술자나 가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주저해왔지만 독일 정부는 이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지난 2월 공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승용차 안에서 히잡을 써야 하는지를 놓고 이란에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히잡 하면 이슬람의 여성들이 머리와 목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의 일종이죠.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여성이 집 밖에서 머리에 히잡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국가입니다. 차 안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그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경찰은 차 안에서 히잡을 쓰지 않거나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여성을 도로에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차를 압류하기도 하고요. 특히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이란의 더운 여름에는 차 안에서 히잡을 머리에 쓰지 않고 어깨에 두르는 여성이 많아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란 여성들 사이에서는 승용차 내부는 집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이란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가 중도 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점도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차 안에서 히잡을 쓰는 문제를 두고 보수적 종교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끝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이어드릴게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대사관 이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연합 주최 행사 기조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며 양국 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실망한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안전 담요.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나는 아내 캐티와 2살박이 아들 네이트와 함께 알래스카의 작은 원주민 마을로 이주했다. 우리가 탄 국내선 경비행기는 꼬마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네이트는 작고 협소한 간이 활주로에 착륙할 때까지 평소 애용하는 작은 담요를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있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아들은 그 안전 담요를 꼭 가지고 다녔다. 네이트는 그 담요 안에서만 포근함을 느꼈고 그것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원주민 마을로 들어간 지 2해가 되었을 때였다. 나는 시애틀의 전도 집회 때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서 여행 보따리를 싸고 있었다. 그때 네이트가 쪼르르 달려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지, 왜 그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내 아들은 기상 상태도 좋지 않은데 아빠가 경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이 무척 걱정스럽고 겁이 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를 잘 돌봐야 한다고 부탁했다. 우리는 문 앞에서 서로 포옹하며 작별을 했다. 시애틀에 도착한 날 나는 늦은 밤에야 짐을 풀 수 있었는데 아들의 안전 담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즉시 전화기로 달려갔다. 아내에게 아이의 담요가 내 짐 안에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야만 아내는 우리의 광적인 아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터였다. 캐시가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아내는 내 짐 속에 그 담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내가 집을 나설 때 네이트에게 아빠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말했다. 어린 아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내는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나자 아들 네이트가 오히려 큰 소리로 엄마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를 지켜달라고 내 안전 담요를 아빠 짐에 넣어두었어. 예수께로 가면 나는
선교지 수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테말라에서 최남영 선교사님의 글이에요. 현재 잠시 스페인에 계시답니다. 마르타 아줌마의 점심 초대를 받으셨는데 재밌고 즐거우면서도 감동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이 소식을 읽으면서 제가 꼭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눈물을 글썽이고 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못 말리는 마르타 아줌마의 점심 초대. 어제 저희 부부는 잔잔한 감동이 있는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초대한 사람은 현재 저희가 출석하는 현지 교회 라 이글레시아 이벤젤리카 데 부엔 파스토 교회의 콜롬비아 출신 마르타 자매였습니다. 참고로 이곳 스페인 내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얼추 교인의 70%가 중남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남미 이민자 1세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요. 고된 노동과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20년 전 스페인으로 이주했고 22살 난 딸과 17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 맘인 마르타 자매. 본인 역시 남의 집 청소하는 일을 하며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매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며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매였고 특별히 저희에게는 작년 10월 이 엘 부엔 파스토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를 따뜻하게 반겨준 고마운 자매였습니다. 원래 어제 점심 모임의 계기는 마르타 자매가 한두 달 전부터 과테말라에서 온 저희 부부와 또 6년 전 미국서 스페인으로 파송돼 부엔 파스토 교회에서 이미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미국 남침례회 선교사 게리와 줄리 선교사 부부를 한 자리에 초대해 저희 선교사들이 서로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근 2달 벼르다 마침내 성사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교인들 중 약 3주 전 임신 6개월 차 유산이 된 볼리비아 출신 젊은 부부 이스라엘과 클라우디아 부부가 힘들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르타 아줌마는 저희들 모임에 이 젊은 부부를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마르타 아줌마는 아이를 상실하고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과 클라우디아 젊은 부부를 이 점심 모임에 초대해서 이 부부로 하여금 저희 선교사들과 교제하며 위로받고 또 기도를 받게 하려는 나름 선한 음모를 계획했었습니다. 또한 약 2-3주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된 중미 혼두라스에서 스페인에 갓 이주해 현재 잡을 찾고 있다는 라구엘 그리고 알바 자매. 이 자매들의 사정을 오늘 아침 오전 예배 후 알게 된 마르타 아줌마. 오지랖 넓고 못 말리는 마르타 아줌마는 이들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어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우리 모든 일행은 마르타 아줌마 집으로 향했고 비록 비좁고 협소한 집이지만 초대에 응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한 마르타 아줌마의 인사말처럼 도착한 마르타 자매의 아파트는 정말 좁고 협소했습니다. 8명인가 9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 테이블 주위에 앉으니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말이죠. 마르타 아줌마가 정성껏 준비한 회심의 점심 식사는 비록 심플한 아로스 콘 뽀요, 닭 가슴살 하나와 스페인 쌀밥, 그리고 샐러드. 음료는 평소 잘 마시지 않는 자극성 있고 노랗고 빨간 그리고 보라색 탄산음료가 전부였지만 그러나 저희 모두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그 어떤 넓고 화려한 고급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A Little Taste of Heaven, 천국의 일부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타 자매 역시 어렵게 지내고 자기 역시 마약하는 17살 외아들 다니엘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본인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힘껏 돕고 섬기려는 진실하고 따뜻한 모습에 아이를 잃은 젊은 엄마 클라우디아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스페인이란 나라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새내기 이민자 혼두라스 자매들의 고마워하는 모습, 그리고 식사 후 한층 밝아진 얼굴들을 보며 과연 남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게리 선교사네가 가져온 생일 축하 케이크였습니다. 평소 마르타 자매와 교제가 있었던 게리 앤 줄리 선교사 부부. 바로 이틀 후가 마르타 자매의 생일인 것을 알고 몰래 케이크를 준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케이크가 준비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그래서 당황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이던 마르타 아줌마, 그리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마르타 아줌마의 생일을 축하해주던 사람들, 특별히 유산의 아픔을 겪었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진심으로 마르타 아줌마에게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젊은 엄마 클라우디아 자매의 해맑은 미소. 천국의 귀한 교제를 다 마친 후 마르타 아줌마는 선교사인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현재 각각 다른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문화, 언어는 달라도 한 주님을 섬기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동행해 달라는 기도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이었고, 그 자리에는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고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어서 필리핀에 계시는 김유식 고참 선교사님이 다른 카톡 그룹에 올리신 감동을 준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참말로입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얼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미소도 띄우실 거고요. 고개도 아마 끄덕끄덕 하실걸요. 참말로 시인 엄애. 아가, 엄애는 시방 고추밭이다. 해가 참말로 노릇꼬랑지만큼 남았다야. 뭔 급할 일 있겠냐? 오늘 하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행이나 비 오면 놀아서 좋고 빛나면 일해서 좋고 요새는 복분자 따라 댕겨야 돈 3만 원씩 생기는 것도 오지다. 아, 이런 사람은 내 일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야지. 나 혼자만 된 시상이 어딨다냐. 내가 일한다 하고 내 자신한테도 생색내지 말고 노는 것 맹키로 살아라. 엄해도 새각식 대사 일이 좋았까디. 내가 이런 대로 애기들 입에 밥 들어간 게 일하면 어쨌든 간에 미긴께 일에 재미를 붙였지. 고추가 참말로 잘 컸어야. 올해는 600주 승궜다. 이놈이면 니그들 7남매 짐장하고 양념헐 꼬치가리는 맹글겄지. 봐라. 촌에 산 게 엄에는 일하고 재미를 본다. 7마지기 농사 지서서 니그들 끈이에 양석되는 것도 재미지다. 밥이 보약이어야 밥을 많이 묵어라. 아그들도 배가 꼴깡 있나게 잔 미기고 어른들도 밥심나게 묵고 살아라. 엄에는 항시 잘 챙겨 묵는다. 요새는 묵은지가 진로 깨안허니 만나더라. 엄에 혼자 있다고 거석헌 생각 말어. 나는 한나도 안 심심하다. 밭에 나오면 천지가 다 내 벗이여. 항. 밤으로는 어쩔 때면 니그 아버지 사진 쳐다본다. 집이는 거기서 피난허우? 어짜요? 물어본다. 생전 넘 괴롭게 안 하고 산 양반인디 피난허시겄지. 앞으로 옆으로 우회하고 살아라. 엄에는 이날 평상 넘하고 다툴 일이 없더라. 저 사람이 좁게 거석하면 내 마음을 좁게 접으면 돼야. 혹간에 나쁜 맘이 들라 그러면 꿀떡 생겨불어라. 그라제 꿀떡 먹는 건 맹키로.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은 것이여.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웃는 뱀이다. 앞에 옆에가 뭐다 내 거울이여. 그라고 아가 여그전 봐야 여그가 내 금고다. 시수대야 속에다 중원 것을 다 넣어놓고 댕긴다. 빈 몸으로 후적후적 밭대 댕긴 게 참말로 빈해야. 늙어진 게 요랗고 꾀가 는단마다. 머리가 더 좋아진 게 비어. 아이고 참말로 내가 말해놓고 내가 웃어 죽겠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주
지날 때 그래 가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줄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래가 족하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래가 내게 족하네 그래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래가 족하네 클래식 감상 시간을 마련해 볼까요? 이 시간에는 어려운 클래식은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많이 들었던 곡,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곡을 위주로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합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 파리넬리의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곡이에요.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라는 곡입니다. 라샤 교 비안카.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십자군 전쟁 시대입니다. 십자군의 사령관 고프레도는 영웅 리날도에게 예루살렘 공략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게 돼요. 리날도와 사령관의 딸 알미레나는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법사 아르미다가 나타나서 알미레나, 사령관의 딸이죠, 납치해 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고프레도는 선한 마법사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상심하고 있는 리날도를 위로합니다. 이 리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연인 알미레나를 찾아 떠납니다. 고프레도와 리날도 함께요. 자, 이 일행은 인어들의 유혹적인 춤을 보게 됩니다. 리날도는 그녀를 구출하러 가기 위해서 마법의 배를 타게 되는데 한편 마술궁전에서 왕 아르간테가 이 사령관의 딸 알미레나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홀로 이 곡을 불러요. 울게 하소서라는 애절한 아리아를 부르면서 외면을 하고요. 마법사인 아르미다는 배에 실려온 리날도를 해치려 하는데 이 해치려 하지만 오히려 첫눈에 반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법사인 아르미다는 다시 리날도의 연인인 알미레나를 해치려 하는 중 리날도가 막아서게 되고요. 알미레나는 아버지와 연인을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고 왕인 아르간테와 아르미다와 함께 벌인 결전에서 리날도가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연인은 행복하게 맺어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서 슬픔을 표현한 곡 울게 하소서 라시아 교 비안카 감상하시겠습니다. Sospiro
사랑의 승리. 우리는 작은 농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20km도 더 떨어진 벽촌이었어요. 거기서 어머니는 네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트로이라는 이름의 아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심하게 울어댔습니다. 트로이는 늘 소화기관이 약해서 탈이었습니다. 우유를 먹이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부모님은 약한 아이에게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려고 이 분유 저 분유를 바꿔서 먹였지만 아기는 계속 하얗게져 갔습니다. 생후 4개월 된 트로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가 적었습니다. 시골 동네라 큰 병원은커녕 소아과 전문의도 없었습니다.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방 3개짜리 집에 작은 침상 하나뿐인 시골 병원의 의사는 소아과 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트로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게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트로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민간요법까지 다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나날이 약해졌습니다. 시골 의사는 부근 도시의 전문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의문이 풀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둘러 진찰받으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축 늘어진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달려간 80km는 유일한 희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트로이는 연달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말없이 생각에 잠겨 기다리는 부모님에게는 그 몇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의사가 보호자를 진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트로이가 다운 증후군 환자라고 했습니다. 또 심장 확대증과 갑상선 질환, 거기에다 심각한 소화 장애까지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심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을 거라고. 부모님은 의사로부터 아기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들으며 뻣뻣하게 온몸이 굳었습니다. 두 분은 바짝 붙어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한 아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트로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거예요. 제 형과 누나들을 키울 때와 똑같은 정성으로 트로이를 돕겠어요. 의사는 트로이의 통증을 덜어줄 약품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곧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인지 트로이의 몸무게가 점차 늘었습니다. 한 가지씩을 해낼 때마다 온 가족이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처럼 환호하고 방바르를 울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트로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도록 격려받으며 자랐습니다. 트로이의 손이 닿는 곳에는 색색의 물건들이 놓여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트로이가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계속 말했고, 창에는 특수 손잡이를 달아 그가 불안정한 다리로 창틀을 밟고 서서 창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트로이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격려에 천사 같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2돌이 되기 직전 트로이는 급성 전염병인 단독에 걸려 심하게 앓았습니다.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고 뻘겋게 붓고 통증이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가 칭얼거리자 부모님은 교대로 아이를 씻겨 열을 내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이나 자장가를 부르면서 트로이의 뜨거운 얼굴을 쓰다듬어 달래주었습니다. 그런 몇 주일 동안
트로이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몇 주일이 몇 달로 이어졌습니다. 부은 손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칭얼대던 트로이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병치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트로이는 용감하게 병에 맞서 싸웠고 힘든 전투에서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 나를 임신했습니다. 나는 트로이 형이 태어난 그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 동네 의사가 해산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트로이 형은 나의 짝꿍이었습니다. 내가 걷기를 배우자 형 역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계속 단어를 되뇌자 형에게도 그것이 놀이가 되었습니다. 트로이 형이 처음으로 단어를 발음하자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빨간 사과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빨간 사과를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들고서 참을성 있게 사과라고 발음했습니다. 이 익숙한 행사를 치를 때 트로이 형은 과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곧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부르고 누나와 형들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트로이 형은 자신이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이 사과라고 거듭 말하자 우리 가족은 환호성을 질렀고 형도 따라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 후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어휘력이 늘었습니다. 비록 명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었고 종종 너무 느리고 불완전한 문장을 구사했지만 형은 자기만의 생각이 담긴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우리 형제의 생활은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낮이면 진흙 장난을 하고 목마를 타고 낡은 잡지를 자르며 놀았습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함께 책임졌고 장난을 하면 똑같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내가 5살이 되자 우리는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트로이 형이 공립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등교 첫날 5km를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벌레 구경을 하느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트로이 형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형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죠. 나는 형을 열심히 지켰고 형은 내가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는 것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들은 트로이 형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형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과 자료를 받았지만 보통은 특수한 책에 색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의 수업 태도는 훌륭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조용히 선생님 말씀을 잘 따랐으며 운동장에서는 활달하고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형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한 성적표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형은 뛰어난 성취에 대해 칭찬받으면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자 내 생활에서 운동과 친구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한 트로이 형은 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이 바로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축하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일주일간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와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기 시작한 트로이 형이 나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행사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80km가 떨어진 곳까지 차를 몰고 가서 학교에 졸업 반지를 사왔습니다. 트로이 형은 반지를 껴보고 내 사각모와 가운을 입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졸업식을 치르는데 형의 졸업식은 집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비가 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침 비가 내렸고 집 앞의 비포장 도로는 다니기 힘든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졸업식을 치러야 하는데. 어머니는 내가 가져온 사각모와 가운을 트로이 형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나는 피아노로 칠 줄 아는 유일한 곡인 놀라운 은총을 연주했습니다. 이윽고 트로이 형이 입장해서 정장 차림의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섰습니다. 아버지는 트로이 형의 뛰어난 성취에 대해 연설한 후 흰 종이에 이름을 적어 돌돌 말아서 리본으로 묶은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트로이 형은 아버지와 악수를 한 다음에 재빨리 사각모에 술을 제쳤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로이 형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트로이 형은 더 많은 집안일을 하게 될 터였습니다. 형은 새롭게 맡게 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평생 즐겁게 했고 부탁받은 일은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오래전 거실에서 이루어진 졸업식을 되돌아보니 그 순간까지 우리가 트로이 형과 함께한 놀라운 여정에 감탄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로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다른 이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도전으로 가득했던 유년 시절을 거쳐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에게 용기와 인간애에 대해 큰 가르침을 주었던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간을 통해 트로이 형이 베푼 사랑의 능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베푼 상냥함과 친절은 대단했습니다. 순수함이 가득한 형의 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 저는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